DTA는 그럼 뭔가요? DTA는 몇 개의 자산군을 가지고 절대 모멘텀으로 몇 개월간의 수익률이 높은 거를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을 맞춰서. 그렇죠. 얘네는요 5개 자산군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통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가 이제 10개월 이동 평균을 봐서 가격이 위인가 아래인가를 봐서 위면은 사고 아래면 현금 이런 전략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게 여기 5개 포함된 게 저기 미국 주식, 미국 부동산, 해외 주식, 미국 주기채 원자재가 있는데 얘네들을 5개를 사가지고 50년 동안 쭉 보유만 했으면은 MDD가 46% 정도 나오는데 근데 얘네들이 10개월 이동 평균일 때만 매수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도하고 현금을 보유했다라고 치면은 수익률은 대충 비슷한데 MDD가 11%로 훅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혹시 느끼시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별 종목도 대체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개별 종목이 투자할 때도 예를 들면 코스피 지수가 200일 이동 평균 위에 있을 때만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내빼는 전략 이런 것도 상당히 유력하고 그것도 MDD를 많이 줄여주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지금은 코스피가 200일 이동 평균보다 아마 아래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MDD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 보너스로 제가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조금 전에 올레더랑 GTA 전략을 섞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는 또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무료이고 로그인도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내려가 보시면은 마켓 타이밍 모델스라는 게 있어요. 보면은 여기 들어가면은 Moving Average for Portfolio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GTA라는 게 그 Moving Average 그러니까 이동 평균을 봐가지고 이제 10개월 이동 평균 위냐 아래냐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은 조금 전에 GTA 전략을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10개월 있는 게 아니라 이동 평균을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9개월, 8개월, 7개월 내가 원하는 대로 실험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내가 투자를 안 할 때는 어떤 자산을 가느냐 그거 현금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뭐 IEF나 TLT 채권을 넣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요 GTA 전략을 만들어 볼게요. 조금 전에 투자하는 게 이제 스파이가 있었고 VNQ 이게 미국 부동산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넣을 수가 있어요. 미국 ETF랑 주식을 여기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파가 있었고 EBC가 있었고요. IEF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중을 넣고 이렇게 엔터를 딱 누르면은 결과를 뱉어줘요. 빨간색이 요 5개 자산을 그냥 가만히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제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MDD가 42.8% 나옵니다. 2008년에 다 속절없이 망가졌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10개월 이동 평균보다 위일 때만 들어가면은 MDD가 11%로 떨어진다.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듀얼 모멘텀으로 넘어가는데 요거 설명하실 분 있나요? 듀얼 모멘텀은 네. 미국 주식과 네. 선진국 주식을 현금과 비교를 해서 미국 주식과 선진국 주식 중에 수익률이 높은 쪽을 사는 거고 그렇습니다. 만약 네. 낮으면 네.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정답. 근데 그 수익률은 뭐를 보나요? 12개월 네, 맞아요. 1년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1년의 수익을 봐가지고 미국 주식과 선진국 주식 두 놈 중에서 더 잘 나간 놈에 투자를 하는데 근데 두 놈들이 다 못 나가서 이제 수익이 쉽게 말해서 빵 이하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주식을 둘 다 버리고 채권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게 이제 여기 나와요. 안토나치라는 선생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식한 말로 상대 모멘텀과 절대 모멘텀이 결합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 모멘텀. 그러니까 미국 주식, 글로벌 주식을 봐서 둘 중에서 잘 나간 놈에 들어가는 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놈에 들어가는 건데 근데 절대적으로 이 두 놈의 수익률이 빵 이하다 하면은 우리는 주식에 아예 투자를 하지 않고 안전자산으로 대피한다 이런 전략이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요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얘도 수익이 굉장히 아름답고 뭐 그렇다. 근데 MDD는 한 20% 나오죠. 20% 정도 나옵니다. 코로나 때 갱신이 됐어요 이번에. 뭐 이렇게 결과가 이제 나오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전략 VA 전략 이거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까? 네. 4개의 공격형 자산이 있고 네. 아마 미국 주식, 선진국 주식 그리고 하나는 미국 채권이었던 것 같고 기억이 안 나는데 이 4개가 있고 개독 주식이네요. 네네. 네. 예, 이 여기 4개 나오네요. 네네. 주식이 모두 다 모멘텀보다 위에 있으면 이 4개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거를 100% 사는 거고 그죠. 네. 이 4개 중에 한 개라도 모멘텀이 0 이하라고 하면 미국 채권, 방어자산 3개 중에 제일 수익률이 좋은 것으로 100%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쵸. 네, 그렇습니다. 네, 와, 대박이네요. 엄청나게 공부하셨군요. 진짜 이 포트폴리오 살리기 위한 이 집념 정말 눈물이 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최근 수익이라는 거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실 좀 복잡해요. 뭐 최근 한 달 수익을 12로 곱하고 3개월 수익을 4로 곱하고 6개월 수익을 2로 곱하고 12개월 수익을 1로 곱해가지고 저 표에 나온 것처럼 소위 스코어를 계산을 해가지고 스코어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하는데 공격 자산 중에서 스코어가 가장 높은 놈에 투자를 하되 그 네 놈 중에서 한 번이라도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빠이빠이 하면서 안전자산으로 넘어간다. 뭐 이런 전략입니다. 네, 얘가 최근 50년 동안의 결과가 되게 좋았는데 최근 10년 동안에는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 VA전의 가장 큰 단점은 거래가 굉장히 작다. 예, 그래서 수수료가 좀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는데 또 장점도 있는 게 얘가 아무래도 좀 굉장히 많이 거래를 하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전략들이기 때문에 다른 전략들과 상관성이 확실히 좀 낮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VA 전략과 다른 전략 하나 또는 두 개를 합치면은 그게 MDD를 훅 날리는 효과를 좀 보여주더라고요. 왜냐면 MDD를 낮추려면은 상관성이 낮은 전략들 또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VA가 좀 확실히 좀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장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비중이 50에서 60%는 조금 높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사실 좀 하고요. 그래서 이제 또 차차 지나가면서 예를 들면 자산 배분을 좀 바꾸는지 아닌지 그거를 좀 더 나중에 논의를 해볼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에서 공격 자산을 만약에 안 사게 되면은 세계 방어 자산 중에서 스코어가 가장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이거를 월별 리밸런스이기 때문에 보통 1년에 8번에서 9번 정도 거래를 하게 된다. 뭐 이런 거였고요. 그쵸. 잘 나가고 아름답고 애들이 16%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한 달에 12.9% 까이고 이런 사례도 있어요. 월별 수익을 잘 보면은 그런 아름답지 않은 사례도 좀 나옵니다. 여기 준비한 거는 이제 다 된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뭐 소감이 대충 어떠셨어요? 이렇게 그 막 200번 백테스트 해보시고 막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일단 결과만 봐서는 네, 살려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저희가 시드머니를 1억으로 잡았는데 네. 또 저희가 결정해야 될 중요한 거는 네. 이제 저 결과를 봤으니 그냥 시드머니만 가지고 할 것이냐 네. 아니면 그 눈물을 머금고 종목을 정리하고 할 것이냐 네네. 그런 것도 결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저희가 두 번째 시간이라서 막 벌써 와가지고 손절을 하세요 이 사람들아라고 하는 게 이제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럼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세뇌 교육을 계속 이제 하게 될 거긴 한데 지금은 일단 아니고요. 배분할 자산을 1억으로 해가지고 두 분이 4천 정도 하시고 나중에 더 훌륭하신 분이 2천을 더 가져가시고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거 어떨까 싶네요 진짜. 네. 사실 여기서 이제 다시 맨 처음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이게 자산 배분의 가장 큰 비밀은 그냥 대충 두세기 전략 얼추 섞어도 MDD는 10% 미만 또는 10% 초반으로 줄어드는 걸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이것저것 이제 다 넣어 보시면서요. 그래서 이 중에서 사실 이 복리 수익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얼추 뭘 해도 상당히 잘 나온다라는 거를 아마 200번, 300번 백테스트를 통해서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뭔가 질문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요거에 대해서. 네. 일단 저희가 오늘 짜온 전략은 네. 퀀트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전략이잖아요. 맞아요. 여기 종목이 들어가 있지 않죠, 아직. 네. 그죠? 그래서 네. 그거를 했을 때는 이거를 이제 퀀트는 어느 쪽에 집어넣어야 될지 몇 퍼센트를 집어넣어야 될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네. 전략을 짤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 일단 첫 번째는 정말 용기 있게 100% 퀀트를 한다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MD가 40%, 50%, 60%는 가볍게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 하락장에 얻어 터집니다. 아무리 복리 30%, 40% 전략이라 하더라도 한번 반토막 얻어맞으면은 더 이상 그걸 실행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짜증나니까. 그래서 그 방법은 별로 추천해드리지가 않고 두 번째 방법은 저기 이제 올레더가 뭔지 깊게 공부를 하셨는데 거기 있는 주식 비중을 퀀트로 갈아 끼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보통 MDD는 그래도 10% 초중반으로 유지가 되고 거기 주식 비중을 퀀트로 돌렸기 때문에 총괄 수익을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요번에 만드신 저 포트폴리오로 자산의 일부를 운영을 하시고 나머지 비중을 그냥 퀀트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올레더를 끼우고 거기 주식 비중을 퀀트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비중은 우리가 이제 시간 지나면서 차차히 좀 더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슬슬 자산 배분의 묘미를 이제 대충 다 익히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재밌는 건 이제 개별주 투자로 넘어가야겠죠. 이 개별주라는 거는 이제 제가 그래서 이 선물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요거를 제가 이제 오늘 사왔는데요. 합정 교보에서. 네. 요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이제 뭐냐 하면은 사실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종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지금까지 종목을 어떻게 사셨다고 하셨어요, 대충? 저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일단 과거에 했을 때 성공회를 했던 주식 중에 네, 이제 지금 현재 제가 투자를 하고 싶었을 때 네, 뭐 예를 들어 제가 과거에 10개 종목을 해왔더라면 네. 그 중에 10개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얘는 저평가돼 있는 수준이다 라고 제가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그 본인의 선택을 과거에 나한테 넘기셨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의 지니님은 뭘 보고 얘를 사셨나요, 그러면? 과거에 지니는 이제 감에 의존을 해서 샀는데 그럼 이제 과거의 지니의 감이 또 있군요, 그게. 근데 그 감님도 이제 뭔가 보고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을 때 네,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네.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막 차트 책 사서 읽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냥 차트만 보고 네. 네, 제가 그냥 공부했던 책에서 설명한 대로 그 책에서 이 차트가 오른다더라 하면 이제 그걸 다 들어갔었던 거고 그런 걸로 해서 예를 들어 뭐 20개를 했었다. 네. 그럼 그 중에 실패한 10개는 버리는 거죠. 네네. 과거에 지니가 실패한 10개. 네네. 그리고 이제 성공한 10개를 가지고 이제 해왔던 거죠. 차트 패턴에 대한 매매가 저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단점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그 W 패턴 있잖아요. 그게 한 종목만 해도 이제 예를 들면 30년 동안 투자를 하면은 그 W 패턴이 수십 번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그 수십 번 패턴이 나오고 그 후에 실제 수익률이 어땠는가 그거를 다 분석을 해야 되고 30으로 나눠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그 종목뿐만이 아니라 몇천 개 종목을 다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믿는 거죠. 이 책을 쓴 사람이 W 패턴을 많이 대충 해봤겠지. 그래서 이게 맞다고 하니까 맞겠지라고 하는 건데, 근데 사실 그거를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이제 그게 그 제가 보기에는 차트 패턴의 가장 큰 약점인 것 같아요.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 데니님은 어떻게 투자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다양한 방법을 참 많이 해본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우선 최근만 얘기를 하자면 네. 거래량과 네. 수급을 보고 네. 거래량에 실리면서 네. 양봉을 만드는 종목에 들어간다든지 예. 아니면 그런 종목들의 눌림목 네. 눌림목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많이 했었고. 잠깐만, 그럼 이제 가격이 있고 거래량이 있고 수급이 있는 거네요, 그죠? 네. 네네. 그리고 최근 한 1년 전에 증권사 리포트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네네네. 그게 있다는 거. 네, 네네. 증권사 리포트를 보고 예. 몇 개도 사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증권사 리포트에서 이제 소위 터픽이라고 이제 강력하게 추천하는 그쪽으로 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러면은 왜 그걸 추천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애널리스트 분은? 네네, 예. 추천한 이유는 뭐 가지가지였던 것 같은데, 네네, 예. 그때 한참 그때 그걸 보고 살 때는 몰랐는데, 네. 그게 뭐 애널리스트가 가장 이 종목이 좋았을 때의 시나리오를 갖고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스토리를 그리셨군요, 그분이.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하더라도 한 군데서 나오는 리포트만 보지 않고 네. 여러 군데서 나오는 리포트를 보려고 사려고 하고 있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고요. 실제로 그런 전략들도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올리거나 아니면 바이를 더 많이 외치는 종목들을 따라 사기 이런 전략들도 있기는 한데, 근데 그것도 사실 검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특히 눌림목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그 차트 패턴과 비슷하게 그 한 종목만 해도 눌림목이 한 10년, 20년 지나면 한 수백 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수백 번 다 분석을 해야 돼요. 눌림목 후에 얘가 실제로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사실 그거를. 그래서 좀 더 그게 가능한 게 재무제표 쪽이에요. 그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일단 모든 게 수치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로 검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 올랐던 기업만 우리가 골라 샀으면 얼마를 벌 수 있었는가, 뭐 이런 거요. 근데 그 두 분의 재무제표 실력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는 없습니다. 여기는 어떠세요? 네. 저는 지니 씨보다 네. 더 좋다고. 그래요? 네네. 네. 예. 그러면은 뭐 이번 기회에 한번 이제 기초를 다지시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가져왔어요. 읽으면 진짜 재무제표 보이는 책이라는 책인데 유은관 님이 쓰셨고요. 어떤 회사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주식은 회사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저는 성장성이 뛰어난 회사. 그쵸. 예, 네, 맞아요. 네. 주주의 입장으로 좋은 회사는 주주 환원 정책이 좋은 회사? 네네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평가가 있습니다. 네.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이익이 10배 오르면은 주가가 실제로 10배 오를 가능성도 있긴 한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되게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10배 오르기 전에 이미 얘가 10배 오를 거를 예측을 하고 주가가 이미 튀어 올라 있던 거예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 주식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그렇고 그냥 싸고 저평가된 기업만 사도 초과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 책을 읽어보시고 우리의 미션은 저평가 한마디로 이제 어떤 지표를 사용하면은 이 기업이 저평가가 됐는지 이제 알 수 있을까? 어떤 지표들이 좋아 보이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건 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이라는 지표인데 그러면 순이익 말고 또 이제 어떤 중요한 지표들이 있을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가지고 저평가 지표를 잔뜩 만들고요. 그걸로 다음번에 우리가 전략을 짜볼 겁니다. 유후! 네네. 소위 저평가 주식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제 그거를 다음 주부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런 복리 15% 저런 수익이 되게 우습게 보이실 겁니다. 그거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벌써 끝나가네요. 아쉽네요. 그러나 세 번째 시간에는 이 저평가된 기업들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이제 그런 거를 좀 배울 거고요. 그때부터 좀 엑사이팅한 전략들이 나올 거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